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를 같이 공부하게 될 박지섭 회계사입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무회계라는 과목에 대한 소개와 이 세무회계를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이라는 시험은 크게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두 가지의 과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우선 재무회계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해 드린 바 있었었고, 이 강의에서는 세무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라는 과목은 말 그대로 세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세법과 관련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주요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각 상황마다의 세금, 과세되고 있는 금액을 얼마나 잘 계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법이라는 것은 회계관리 2급에서는 다룬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공부로서 접하고 있는 세법은 아마 이 강의가 처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계관리 1급 시험을 준비한다. 그런데 과목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가 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뭐부터 먼저 공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좋을까라는 것이 고민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해서 먼저 뭐를 공부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답해 드린다면 당연히 재무회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뭐 선택은 자유이겠죠. 하지만 재무회계가 아무래도 회계 원리를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 응용되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세무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세무회계 중에 일부 내용들은 재무회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오셔야지만 문제를 풀거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재무회계를 먼저 공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세무회계는 재무회계 강의를 먼저 완강하신 다음에 세무회계 강의를 이어듣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강할 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러한 세무회계 범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조세 총론,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실무, 마지막으로 부가세와 부가세와 관련되고 있는 세금계산서 실무라는 파트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 파트에 대해서 총 40문제에 걸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40문제에 대해서 100점 만점이고 거기에 70점 이상을 득점하셔야만 합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무회계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강의의 진행 내용과 학습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3일 인포마인 시험 주관사이죠. 시험 주관사가 내놓고 있는 국가공인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라는 과목을 교재를 쓸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재가 일단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좋은 책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줄을 그어가면서 하게 되면은 물론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합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주로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인물로 강의를 설명할 예정인 거예요. 현재 공식 교재는 저는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따로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인물로 강의에서의 개념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식 교재, 주교재는 어떤 용도 쓸 것이냐, 그 교재에 담겨 있는 연습 문제를 풀 목적으로 교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념 설명은 제가 압축하고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열심히 푸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주관사가 연습해주고 있는 문제를 많이들 연습하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도 긴장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문제풀이 목적으로, 하지만 개념 설명과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요약은 유인물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강의의 진행 순서인데요. 일단 교재에서의 첫 번째 챕터 1은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 조세 총론이
이제 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즉 나무가 아니라 숲을 조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법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개괄적인 세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버리면 사실 이게 흥미가 잘 붙지도 않고요. 이게 당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장 시험에 빈출되는 정도가 높으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법만이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챕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가가치세와 그와 관련되고 있는 세금계산서 실무부터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즉 교재의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소득세와 원천징수 실무를 공부할 예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법인세, 마지막에는 조세 총론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교재의 순서가 아니라 역순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냐라는 건데, 일단 부가세와 그리고 관련된 세금계산서 실무에 대한 내용이 그나마 쉽고 그나마 공부한 만큼 점수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부가세의 다음으로 쉬운 게 바로 소득세와 원천징수 실무이고, 그 다음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도 중요하지만 이 법인세는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무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상태에서 법인세를 보시길 하는 바람에서 우선 법인세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주요 세법들을 세부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이들을 종합하고 있는 조세 총론을 공부하면서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총론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에요. 자, 이렇게 부가세부터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PPT와 유인물로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명된 내용이 교재의 전부를 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제가 지금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와 그리고 그간 기출되고 있는 공개 문제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하다라는 정도에서 요약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리마인드 하시고요. 그래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면 각 챕터마다의 문제를 그때그때 풀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복습 방법인데요. 제가 모든 강의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요약 정리한 유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인물만 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점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공부한 것을 어떻게 점수로 바꿀 수가 있냐는 것은 문제를 얼마나 자주 풀어서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을 익숙하게 만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에는 꼭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세법은 더 그래요. 세법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축약되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좀 약간 이해하다 맞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다라고만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실전을 연습해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시험의 목적에 맞는 공부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 준비가 한 달 정도이다. 그러면 그 준비 기간 동안 연습 문제를 최소 3-4번, 많게는 5번까지 푸셔야 하지만 그 문제가 체화가 되면서 시험 나가셔서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문제를 자주 그리고 여러 번 많이 푸시기를 강조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세무회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가세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챕터 5 부가치세부터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부가세 과연 어떤 세금인지를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 나온 내용이 부가치세의 이해입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부가치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 한 개를 사더라도 그 물건값의 일정 비율, 대략적으로 10%만큼에 대해서 항상 세금을 내는 것이 부가치세입니다. 그럼 과연 왜 어떠한 이유로 내가 물건 살 때마다 많은 왜 그 물건값의 10%만큼을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있는 것이죠.
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치를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부가치가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부가치의 정의를 보시면 사업자가 생산활동 또는 유통 과정을 통하여 새로 창출한 가치의 순증가액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적으로 이해해 보시려면은 사업자라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가치를 증대시켰고 그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것만큼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부가치세이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러한 개념으로 이야기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더 설명드리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가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사업자의 전체 매출에서 전체 매입을 뺀 나머지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고 있는 돈과 쓰고 있는 돈에서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으면 그 팔고 있는 매출의 차이가 부가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이 사서 얼마에 팔아서 그럼 남은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바로 마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아래에 있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사업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자 A는 나무를 직접 베어서 자기가 직접 벤 나무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장을 가지고 목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 A라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매입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나무에서 이제 널빤지를 만들고 목재를 만들면서 드는 생각은 나는 이걸 팔면서 나는 분명히 5,000원을 남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자 A는 자기 생각으로는 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만듦으로써 그때의 가치가 5,000원만큼 증가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나무일대 가치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그 나무를 쓸 수 있는 목재로 바꾸면서 가치가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즉, 사업자인은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이 가치가 5,000원만큼 증가되었다. 즉, 이것을 부가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업자인은 나는 목재를 만들면서 5,000원을 남겨야 해 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자 B에게 팔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A가 5,000원만큼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자 B에게 얼마에 팔아야 되고 있는 것이죠? 그쵸? 지금 이 사업자 A는 외부에서 사온 적이 없으니까 매입은 빵원입니다. 그러면 나는 밖에다가 돈 쓴 적이 없으니까 부가치 그대로의 5,000원을 그대로 받고 팔면은 나는 5,000원만큼의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업자 A는 매출이 5,000원이고 매입이 빵원이기 때문에 부가치가 5,000이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단계인 사업자 B를 보실게요. 자, 사업자 B는 사업자 A한테 목재를 5,000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재를 가지고 자기가 가구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목재에서 가구로 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업자 B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목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었다. 그럼 나의 이 가구의 가치는 원래 목재일 때보다 5,000원만큼 더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 B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가치가 5,000원만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자 B는 내가 창출한 가치만큼 내가 남겨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구를 만약에 사업자 C에게 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B가 5,000원만큼 남기려면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그럼 바로 사업자 B가 사업자 A에게 돈 주고 사오고 있는 5,000원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사업자 B의 매입액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겨야 될 금액은 5,000원이죠. 그러면은 원래의 매입에서 뺀 나머지가 5,000원 되려면은 내가 팔아야 되고 있는 돈은 10,000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0,000원이 바로 그 사업자 B의 매출액이 되고 있는 거죠. 매출액이 10,000원이고 매입액이 5,000원이기 때문에 사업자 B의 부가치도 5,000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업자 B한테 사업자 C가 물건을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사업자 C는 소매업자입니다. 그래서 생산업자인 사업자 B에게 가구를 사온 다음에 이 가구를 소비자에게 파는 게 자기의 주된 사업이에요. 그럼 사업자 C의 입장에서는 사업자 B가 사온 물건을
아무도 못 사고 있다가 내가 이것을 가게에 내놓아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업자 B에 받아오고 있는 이 가구의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업자 C가 자기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자기의 부가가치는 10,000원만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자 C는 내가 사업자 B로부터 사온 물건값이 10,000원이고 사업자 C는 나의 머릿속에 남길 금액이 10,000원입니다. 그럼 C가 소비자에게 얼마를 팔아대고 있는 거죠? 그쵸? 이 매입액과 부가가치를 더하고 있는 20,000원만큼 팔아야 매출은 20,000원이고 매입은 10,000원이어서 부가가치가 10,000원만 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자의 단계마다 창출되고 있는 부가가치의 일정 세율, 현행세법에서는 10%만큼의 세율을 과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아래의 그림 보실게요. 자, 사업자 A는 이 사람은 외부에 누군가를 사온 적이 없었죠. 그래서 매입은 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판 금액은 5,000원이었어요. 매출은 5,000원이었었죠. 그래서 매출은 5,000원이고 매입은 0원이어서 매출액이 곧 그 A의 부가가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에 사업자 A가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을 회계에서는 매출액이라 부르죠. 하지만 부가세에서는 매출액이라고 안 부르고 공급가액이라고 부릅니다. 공급가액.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급가액은 거의 매출액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업자 A의 다른 명칭도 물건을 공급한 자라고 해서 물건을 매출한 자, 매출자가 아닌 공급자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부가세만의 용어예요. 그래서 부가세의 문구에서 무엇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즉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판 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라는 말 대신 공급가액, 매출자라는 말 대신 공급자라는 말도 쓴다라는 것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사업자 B를 모시겠습니다. 자, 사업자 B는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즉 매출액이 얼마인 소리인 거죠? 바로 10,000원입니다. 자, 근데 10,000원에 대한 구성력을 보실 거예요. 이 10,000원이라는 것은 결국 B 자신이 남겨대고 있는 부가가치 5,000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B 부가가치의 5,000원을 뺀 나머지는 바로 뭐예요? B가 사업자 A로부터 사오고 있는 매입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매입액이 5,000원만큼이 있는 거죠. 이렇게 B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와 매입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사업자 B의 매입액은, 즉 사업자 B는 누구에게 사오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 A에게 사주고 있는 거죠. 즉 사업자 B의 매입액은 사업자 A의 매출액입니다. 즉 사업자 A의 공급가액과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사업자 A의 공급가액은요, 결국 뭐예요? 사업자 A의 부가치와 일치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B가 지금 목재를 돈 주고 사고 있는 돈 5,000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전 단계 사업자인 A의 부가치를 돈 주고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의 공급가액은 결과적으로 내가 창출한 부가치 5,000원과 전 단계의 A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치 5,000원이 합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단계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이번 C예요. 자, C의 매출액, C의 공급가액은 20,000원이죠. 자, 20,000원의 구성력은 또 C의 부가치 10,000원과 자, C의 매입액 1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C의 매입액은 바로 B의 공급가액이죠. 그쵸? 그럼 B의 공급가액이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B의 공급가액은 또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B의 부가가치 5,000원과 그리고 A의 부가치, 전 단계 부가치 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C의 매입액은 결국 B와 A가 창출한 부가치를 돈 주어 산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급가액이 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C의 공급가액은 지금까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A, B, C의 부가치가 모두 더해지고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 이제 사업자 C로부터 가게에 가서 가구를 살 때 그때 가구를 돈 주고 사고 있죠. 그 사고 있는 돈은 지금까지 단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A, B, C의 부가가치를 돈 주고 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 지금 사고 있는 금액은 모든 단계에서의 부가가치가 합쳐지고 있는 총 부가가치 혹은 다른 말로는 누적 부가가치를 돈 주고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소비자가 이제 가구를 살 때 이게 왜 2만 원이지?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단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가가치가 합쳐지고 있는 금액이에요 라고 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사업자 A, B, C가 각각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 5,000원, 5,000원, 만원에 대해서 각각의 세율 10%, 10%, 10%를 과세해서 사업자 A에게는 부가가치세 500원, 사업자 B에게도 500원, 사업자 C에게는 부가가치세 1,000원을 과세한 것이 개념상의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것을 개념상에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우리가 개념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일 빼고 있는 마진, 부가가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세율 10%를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방식이 우리가 개념상에 이해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부가가치를 직접 구해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가가치의 구성 내역인 매출 빼기 매입의 관점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 10%만큼, 매입에 대해서 10%만큼 세율을 곱해보아요. 자, 이때 매출에 대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우리는 매출세액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매입에 대해서 10%만 곱하고 있는 것을 매입세액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과세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식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그 나머지를 부가가치세로 과세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문제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따른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옳은 문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런 매출세액과 매입세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업자 A와 사업자 B가 있고 다시 사업자 B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 있어요. 자, 이때 사업자 A가 자기가 창출하고 있는 이 가구의 부가가치가 3,000이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A는 외부에서 물건을 사온 적이 없으니까 매입은 빵원이어서 공급가액, 매출액은 부가가치 그 자체인 3,000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B에게 3,000원 돈 받고 가구를 팔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 세법은 무조건 매출의 10%만큼을 그 사업자 A한테 세금을 내게 하고 있어요. 그럼 사업자 A 입장에서 나의 부가가치는 3,000원이고 매출액도, 즉 공급가액도 3,000원이죠. 이때 세율을 곱하고 있는 거는 부가가치가 아니라 공급가액으로서 이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그 사업자 A의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300원 되겠죠? 그 300원만큼을 세무서한테 내야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들었다면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그 사업자 부담할 부가가치세인데 지금 사업자 A는 매입액이 없기 때문에 매출세에서 빼고 있는 매입세액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만 내고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자, 사업자 A가 B한테 받은 돈은 3,000원이죠. 왜냐면은 내가 남길 돈이 3,000원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3,000원 중에서 세무서한테 300원 세금을 내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자 A에게 남은 돈은 3,000원이 아니라 2,700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A가 원래 의도하고 있는 부가치보다 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업자 A는 자기가 남겨야 되고 있는 금액만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고 있는 이 부가치세 300원을 내 돈이 아니라 나한테 물건을 사가고 있는 사업자 B에게 받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낼 세금이 300원이 있는데 그거 너한테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돈을 더 받아오고 있는 겁니다. 즉 사업자 A가 가구를 팔면서 B에게 받아야 되고 있는 돈은 3,000원이 아니라 나의 매출세액 300원까지 포함되고 있는 3,300원을 받아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는 원래 부가치의 300원만큼 세금을 내고 나더라도 나에게는 3,000원만큼을 남길 수가 있게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300원은 사업자 A가 물건을 팔 때 받고 있는 거니까 사업자 A에게는 매출세이고요. 반대로 물건을 사고 있는 사업자 B는 내가 매입할 때 발생되고 있는 세금이니까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업자 B가 소비자에게 이 가구를 8,000원 받고 팔고 있습니다. 자, 왜 8,000원 받고 팔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내가 사온 매입액이 3,000원이고 그리고 내가 남겨야 될 부가치가 5,000원이기 때문에 원래 들였다면 8,000원 받고 팔아야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업자 B는 내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공급가액의 10%만큼을 매출세금을 내야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무서한테 내야 되고 있는 세금은 바로 800원입니다. 근데 이 800원이라는 것을 사업자 B의 자기의 돈으로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사업자 A가 사업자 B한테 돈을 받아왔듯이 사업자 B도 소비자한테 내가 내야 될 매출세액만큼을 돈을 더 받아오고 있는 겁니다. 즉 소비자는 8,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내고 있는 돈은 8,800원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업자가 다음 단계의 매입자 혹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면서 물건을 팔자마자 매출세액을 그 사람한테 징수하고 있는 것을 거래하자마자 징수했다고 해서 거래징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거래징수에 대한 용어의 설명이고요. 자, 그런데 사업자 B의 우리가 앞서 보신 부가치세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B의 매출세액은 800원인데 그럼 매입세액은 얼마인 거예요? 그것은 사업자 B가 전 단계 사업자인 A한테 돈 주고 물건 샀을 때 자기가 부담했던 A의 매출세액 300원만큼이 B의 매입세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B는 내가 세무서한테 줘야 될 세금은 800원, 다시 세무서한테 차감되고 있는 매입세액은 300원이어서 결과적으로 500원만큼의 세금을 내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500원이라는 세금은 결국 뭐인 거죠? 그 사업자 B의 부가치의 10%와 같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업자이든 자기가 창출하고 있는 부가치의 10%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맞아요. 다만 그 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매출액의 10%만큼을 다음 단계의 매입자한테 받아오고 그리고 나는 전 단계 사업자한테 전 단계에 나한테 물건을 팔아준 사업자로부터 돈이 나가고 있는 그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가치를 간접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가 전 단계 사업자한테 물건을 사면서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세무서에게 돌려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라고 불러요. 자, 매입세액 공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왜 이러한 매입세 공제를 하고 있냐? 그 취지를 설명드리면 세무서가 매출세액만, 즉 사업자 B에게 800원만 세금을 과세해버리면은 사업자 B의 원래의 부가치인 5,000원 10%, 500원보다 더 많이 과세해버리고 있습니다. 즉 세무서는 더 많이 과세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과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000원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서 부담하고 있는 300원만큼의 매입세액을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 보시면은 자, 사업자 B가 지금 소비자에게 팔고 있는 공급가액 8,000원이 있죠. 이 8,000원의 구성력 보시면요. 이 8,000원은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누적 부가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8,000원은 사업자 B의 부가치 5,000원과 사업자 A의 부가치 3,000원이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즉 8,000원에 대해서 부가치세 800원을 과세해버리면은 결국 사업자 B 것과 사업자 A의 부가치 모두를 한 번에 과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자 A의 부가치는 사업자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한 번, 그리고 사업자 B가 물건을 팔았을 때 한 번, 그래서 합이 2번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중과세입니다. 즉 하나의 어떤 과세상에서 2번 이상 과세하고 있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세법은 이런 이중과세를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 A가 먼저 납부한 매출세액은 어차피 사업자 B의 공급가액에 반영되어서
부가세를 낼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A같이 중간 단계 사업자, 즉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지 않고 사업자끼리 거래하고 있는 사람을 중간 단계 사업자라 불러요. 이러한 중간 단계 사업자가 걷고 있는 매출세액은 그것을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사업자 B에게 세금을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매입세액 공제예요. 그래서 사업자 B는 내가 판 물건의 10% 매출세액 800원이고 내가 산 물건의 매출세액, 매입세액이죠. 300원을 돌려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부가치의 10%만큼인 500원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 단계 세액 공제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치세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세는 모든 재화용의 모든 소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거래들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면세라고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과세하되 약간만 예외로 둔다라는 것이 일반 소비세입니다. 자, 근데 이 일반 소비세의 반대가 개별 소비세예요. 개별 소비세는 전부 다 과세한다가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되고 있는 겁니다. 즉, 법에 언급이 없는 것은 과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가세와 정반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부가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라는 것은 납세자, 즉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있는 사람과 담세자,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선 글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자, 사업자 A의 부가치세는 누가 내고 있는 거죠? 사업자 A의 돈이 아니라 사업자 B의 돈 내고 있는 거죠. 즉, 신고 납부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 A이지만 그 돈의 원천은 사업자 B에서 온 것이니까 이 부가세를 간접세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물건을 팔고 있는 사업자 A가 납세자이고요. 물건을 사고 있는 사업자 B가 담세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단계 과세 방식이에요. 우리 부가치세는 앞서 보신 것처럼 중간 단계 사업자 A와 그리고 마지막 단계, 소비자 거래 단계의 사업자 B 모두 물건을 팔 때마다 부가세가 과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단계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만 이것에 대한 반대행위 바로 단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단단계라는 것은 중간 단계는 과세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의 최종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때 그때만 과세하는 것을 단단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가세에서는 단단계가 아니라 다단계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자, 반면에 그 반대가 단단계인데요. 단단계는 중간 단계의 거래는 다 무시하고 마지막 단계의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와 거래할 때 그 한 번만 과세하는 것을 단단계라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가세에서는 단단계가 아니라 다단계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10% 비례세율 혹은 단일세율로 과세되고 있죠. 우리 부가세는 많이 거래하든 적게 거래하든 항상 동일한 세율 10%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례세율 또는 단일세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와의 반대가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은 소득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과세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법인세나 속세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소비주 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사실 뒤에 나와 있는 영세율을 공부하셔야지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그 재화가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그 재화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산지 과세 원칙은 뭐냐면 물건을 소비한 나라가 아니라 물건을 만든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규정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소비주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가세는 신고납세 제도를 따르고 있어요. 자, 이것은 납세 의무자가 내가 내야 되고 있는 매출세액이 얼마고 내가 받아야 되고 있는 매입세액이 얼마여서 나는 세금을 얼만큼을 내겠습니다라고 직접 신고해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반대가 바로 정부부가 제도예요. 정부부가 제도는 세무서가 당신이 낼 세금이 얼마입니다라고 고지하고 그럼 우리는 고지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비롯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신고납세가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물세예요. 자, 이때 물이라는 것은 물건의 물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세의 반대는 인세입니다. 인세라는 거는 그 납세자의 소득이나 그 납세자의 지출 혹은 부양가족의 현황 등을 파악해서 그 납세자의 사항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깎아주고 있거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을 인세라 부릅니다. 반면에 물세라는 거는 그 납세자에게 빚이 얼마이고 소득이 얼마이고 가족이 얼마이고는 걸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사업자라면은 파는 물건값에 파는 공급가액의 10%만큼을 무조건 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물세의 특징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영상이고요. 그 다음 내용은 다음 강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